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14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안녕하세요.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오늘 참 다뤄야 될 뉴스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좀 뉴스가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당초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공 식별구역. 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동북아 정세 전체를 좀 한번 훑어볼 계획이었는데요. 네. 어제 지금 국정원에서 그 장성택, 북한의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 실각서에 나오면서 지금 온통 언론이 이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때는 좀 그 방공 식별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정세를 다뤄보고요. 네. 2부 때는 이 장성택 실각설, 이 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추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이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님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잠깐 인사 말씀.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국민 TV에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북한 상황이 최근 북한 상황이나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전해주신 말씀 중에 장성택의 실각, 이건 단정하기 굉장히 아주 좀 이등감이 있고, 또 장성택의 왼팔, 오른팔로 불렸던 두 실세의 공개 처형, 이것도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인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가정보원이 어제 4시 반에 정보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요. 좀 내용이 당초 입수한 정보 내용과 달리 좀 과장되거나 또는 좀 확대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은 숙청이라는 표현 또는 공개 처형 그러는데, 공개 처형됐다고 하면서 공개 처형이라는 건 사실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사용시킨다는 얘기인데, 네. 공개 처형 내용을 지금 일반 인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건 좀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요. 안 맞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되게 지금 최초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은 11월 18일 날 장성택은 가택연금되고 두 명의 부부장, 1부부장과 또 한 명의 부부장은 두 사람은 체포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 한 열흘 상간에 지금 공개 처형됐다는 얘기인데, 북에서 최근에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은 공개 처형이죠. 공개 처형은 97년 8월 서관이 이후에 확인된 바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서관이 씨조차도 96년에 체포돼 가지고 정식 재판을 받은 이후에 간첩죄로 공개 처형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개 처형설 또 장성택 실각설을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좀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이 문제는 2부 때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제1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진짜 안보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미국의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요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은 미국의 계속되는 전제조건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가로막는 것은 미국의 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데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덧붙여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응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노력과는 반대로 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거리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억제력 강화라는 북한의 주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 북핵 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북한의 영변 원자로 시설 가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기 방출 및 배수 활동이 관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재가동 의심 사진을 지난 9월과 10월에 공개한 이후 나온 국제원자력기구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이 우려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일 합동 군사활동을 통해 센가쿠 다오이다오 주변 공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군항기 등의 비행을 공중에서 감시하는 항공자위대의 조기 경계기 E2C 상설 부대를 오키나와에 신설하고 감시 능력이 높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동중국해 감시 활동 강화를 위해 무인 정찰기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양국 군항기가 미군과 자위대의 항공기지를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미일 군사 공조 강화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자국은 물론 모든 외국 민간 항공사들에게 중국이 발표한 방공식별 구역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것이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 결정이 민간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동아시아 순방을 시작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일 군사 공조 강화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 만행을 밝히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인도네시아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일상생활 도중에 일본 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낮에는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밤에는 일본군 병영에서 성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최근 행동은 이러한 역사적 만행에 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듯합니다. 지난주 특별비밀보호법안 통과를 강행한 일본 정부는 4일 정식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출범할 것을 밝히면서 향후 일본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 해석의 확대 및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큰일을 하려면 이웃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충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따른 어떤 주변국들의 대화 움직임이 아주 빠르고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분위기를 조금 이제 외교부 분위기를 먼저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교부 출입 기자죠. CBS의 윤진아 기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그 마감 시간 돼서 몹시 바쁜 시간 아닙니까?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청취자를 위해서, 말씀 충분히 해주세요. 네. 자, 지금 미중 간의 대화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해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 부통령이 아마 중국에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네네. 외교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외교부는 일단 지금 한국이 껴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이 중국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네. 다만 지금 미국이 바로 전에 일본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보여준 어떤 멘트들
굉장히 중재자로서 미국이 역할하려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네. 중국에 가서도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를 보이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경색된 분위기가 좀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인가요? 예, 지금은 일단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좀 그 시간이 빨리 왔다라고 보는 당국자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전면적인 충돌이라든지 실제로 우리 뭐 언론에서는 좀 갈등을 부각시켜서 보다 보니까 당장 무슨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것처럼 막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 소강 구명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리 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방문지가 우리나라 한국이란 말이죠. 언제 예. 들어옵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예, 목요일 날 올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그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오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에다가 카디지 선포를 우린 이미 확정 방침을 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새 카디지를 넓힐 것이라는.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과는 이미 얘기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 공식적으로 이 확정에 반대한다 혹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요. 네. 다만 행간을 봤을 때 미국이 굉장히 우리의 그 새 방침에 대해서 환영하는 기색은 확실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 질서라고 생각하는 미국 생각하는 기존 질서에 아무래도 균열이 가니까요. 네. 다만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자. 미국과 중국이 일본과 중국이 안전함을 위해서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이번 우리도 이제 새 카디즈 선포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하겠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최대한 수위를 낮춰서 나갈 수 있도록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 한국이 방공 식별구역 확대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자칫 동북아의 어떤 현상을 타파하고 변경시키려는 시도라면은 미국이 다소 좀 진정시킬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우리 외교부는 이제 국방부가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 확대한다는 말과 달리 어떤 그 외교를 통해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외교부가 생각하는 해법이 있습니까? 그 외교부의 입장이 사실 미묘하게 변했다고 보여집니다. 변했다고요? 예,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맨 처음에 네. 불거졌을 때는 이게 이여도 때문에 사실 영토 문제처럼 맨 처음에 이렇게 확전이 됐잖아요. 네. 논의가 맨 처음에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이게 영토 문제처럼 해결해야 될 얘기는 아니다. 특히 이여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이런 식의 입장을 많이 보였는데 최근에 그 여론이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좀 일종의 하늘 전쟁, 영공 문제, 영토 문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정부는 뭐 하냐 이런 지탄을 많이 받은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새 카디지 확대 방침을 후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만 외교적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수위를 정하는 것을 좀 많이 노력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론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기자들한테도. 네. 그렇게 외교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새 카디즈를 무리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했다면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입니다. 애초 외교부는 어떤 차분하고 조용한 해결책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국방부는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방공식별구역을 선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행구역을 확대한다, 작전 허가구역을 확대한다, 이지스함을 도입한다, 공중급유기를 도입한다. 한마디로 난리거든요. 이런 거를 바라보는 외교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또 정부끼리니까 대놓고 욕을 하진 못하겠죠. 그런데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는 우려 또는 불편함이 묻어나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안보 논리로만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상당히 중층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이 전면에 나서서 이거는 굉장히 수호해야 될 어떤 것, 뭐 이런 식의 논의를 프레임을 짜가니까 네. 외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교로 풀어야 될 문제까지 어떤 군의 논리로 풀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이 있고, 뭐 우리가 어쩌겠냐. 예. 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국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뭔가 군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초기에 돌파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외교의 전문가들은 좀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환 기자로서 외교부 활동하시기 어떻습니까? 취재하실만 합니까? 취재할 만하죠. 뭐, 다 사람 사는 데라서 취재할 만한데,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외교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네.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국자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당국자들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네. 그러니까 외교 전문가들이잖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게 그건데.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인상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군보다는 외교부가 더 전면에 나서서 많은 활약하길 기대하고요. 윤 기자님 다음 후속 기사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외교부가 보니까 군의 위세에 놀려가지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이제 조금 기를 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말씀 나누는 중간에 오늘 또 한 명의 게스트, 곱슬머리의 최가입니다. 그러면서 촌철살인의 또 이론을 갖고 계신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관입니다.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네. 자, 외교부에 이어서 국방부 분위기는 어떤지 또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계속해서 국방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국방부 출입기자죠. 하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전화 연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국방부가 이여도에 다 데리고 간 적 있습니까? 지난 2일이죠? 네. P3C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뭔가 한번 좀 이런 어떤 여론에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이런 의도죠? 그렇게도 보이고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P3C 해상 초계기를 타고 그곳을 어떻게 초계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바위는 물속에 있으니까 안 보일 거고요. 그죠? 네, 안 보이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국방부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사실 말씀드리기로 하면은요. 네. 대책이랄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이 떠난 이후 8일날 네.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하는 안을 발표를 할 거고요. 네. 그것은 이어도와 홍도 그리고 마라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것은 비행정보구역, 그러니까 민간에서 비행할 때 쓰는 그 구역을 함께 쓰는 것으로 지금 안으로 확정은 아니고요. 예. 안으로 지금 제출된 상태고요. 그것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호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계속 해왔던 방식대로 네. 일본에 통보를 하고 중국에는 통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계 비행을 하고요. 네. 경비정과 구축함이 순시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속돼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계속할 것으로 지금 국방부는 밝히고 있고요. 네. 처음에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다든가, 작전구역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렇죠? 또 처음에 좀 세게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끝이 흐려진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이런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서 어떤 우리 구역을 확대하는 문제 말고,
지난번 합동참모회의에서는 이어도 방어를 위한 군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공군의 수건 사업이었지요. 네.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4대를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건데요. 약 1조 원의 예산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그 해군의 수건 사업이었죠. 그 이지스함 기동전대를 그러니까 보충해서 그러니까 더 확장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결정을 내렸고요. 6대까지 확보한다고 했죠. 네. 이건 논의 중인 것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그 제주의 기지를 검토한다든지 뭐 제주사령부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 중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요 그 외교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무조건적으로 좀 관철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중급유기부터 확정 짓고 이후에 군전력 관련돼서는 좀 차후에 상황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상황은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중한 검토가 있겠습니다만은 군의 어떤 그 행태라고 보면은 마치 이어도 문제를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더 많은 기동전단이나 대양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군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은 받습니다. 그렇죠. 뭐 이지스함 세척 추가 도입한 것도 사실 도입하기로 한 것도 뭐 그런 연관성이 있는 문제고요.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된 게 주로 국방부고 외교부는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외교부 출입기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군이 너무 앞서가는데 외교부에선 조금 아쉬워한다. 외교부하고 좀 긴밀한 협력을 해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인상도 받습니다. 사실은 국방부 내부 분위기도 양가적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지금 상황에서 군사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건 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뭐 군사이버 사령부 등 이제 사건으로 무너진 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자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죠. 뭐 두 가지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군이 나서면서 오히려 군이 그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그대로 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장성택 실각에 따라서 때아닌 위기론이 언론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조치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오늘 그 지휘관 회의를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었지요.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성택 실각은, 그러니까 장성택의 완전한 실각 여부는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국정원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100% 다르다고 하면은 뭐 또 국정원이 발표한 보도자를 좀 면밀히 읽어봐야 하는데요. 사실 그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있죠. 실각이라고 100%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사실은 애초에 이 장관의 이 발언을 보고 사실은 좀 의아했거나 좀 놀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뭐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 정도가 굉장히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돌이켜보면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64 25기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64 28기 3년 후배거든요. 가서 조인트 까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좀 취재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바쁜 마감 시간에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뭐 정신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홍익표 첩보가 맞는 거지. 자, 우리 오늘은 이런 어떤 카디즈 문제, 이 장성택 문제 좀 탈탈 털어봅시다. 스튜디오가 꽉 차는데, 아주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잔뜩 벼르신 눈치들이에요. 오늘 기탄 없이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뭐 말씀하실 시간 충분할 테니까요. 뭐 이렇게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또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통상 떼졌습니다. 통상 떼졌죠. 이게 뭐 국회가 바뀔 때마다 자꾸 뭐 상임 이름도 바뀌어서 헷갈리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이제 그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아디즈를 확대하면서 여기에 이어들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뭐 하루하루 이렇게 좀 약간씩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어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다. 정부 얘기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섬과 암초를 구분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이어도는 국제법상으로도 그 영토로 인정받기 좀 어렵지만 다만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번에 중국이 자기의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면서 사실 우리 카디지를 침범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에 들어가서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발표를 한 건데 묘하게도 이제 거기에 이어도가 있으니까 그동안 그럼 우리 정부 뭐 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정부는 지난 반세기 이상을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자디즈로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중국이 하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저도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카디즈 문제까지는 확인을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면서 이어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한국의 민항기나 이제 군용기가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일본에 통보했다라는 것을 국민들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인천에 비행정보구역 있지 않습니까? FIR. 예. 비행정보구역의 외곽 부분은 또 자디즈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관련된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외교부죠. 외교부. 이런 여러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 문제를 일본과 또는 중국과 협의를 했었어야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방공식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좀 영공처럼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요. 방공식별 구역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문 앞에 골목이 있고 우리 집 대문 앞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골목은 공유지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골목 앞에 대문 앞에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너 우리 골목 앞에 우리 대문 앞에 왜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방공식별 구역이죠. 그러니까 영해까지는 우리 영공이고 그렇죠. 그 밖에 있는 거는 공역이라고 하는데 공해와 마찬가지로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특정 구역에다가 방공식별 구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데 비행기 자체는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빠르고 그다음에 영공으로 들어오면 대체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지역을 지나갈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나갈 것이고 지나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이 방공식별 구역입니다. 이것은 영공하고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좀 미디어 사이클을 보면 이걸 반드시 수호해야 할 대사 이것을 이름으로 마치 주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린 지난 60년 동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하였는지 자문하게 돼서 이제 정말 이건 냉정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춘 대책을 세울 필요가 그러니까 이 있죠.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진지만 피격을 당하고 나서 미국이 이게 느닷없이 이제 적국에 이제 항공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가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영공이 아니라 영공보다 좀 확대된 이제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상당히 군사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신데요. 말씀하신 게 41년 12월인가요? 그 진주만 서셨을 때 사실상 일본군의 그 전투기들이 하와이 기지에 있는 레이더에 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와이 영공 밖에 있는 것이어서 이걸 무시를 한 것이죠. 만약에 그때 탐지를 하고 식별을 했다면 진주만 폭격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바로 일주일 후에 대통령령이 발동이 되고 민간항공위원회에다가 이 방공식별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라 하고 대충 9년이 흐르고 나서 6.25 전쟁 터지고 나서 이 미국의 동해라고 하는 대서양 그다음에 서해라고 하는 태평양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1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카디지라고 하는 것을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의 포고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제도적 근거예요. 우리가 근것도 아니고 네. 미국이 근원선언은 NLL하고 똑같네요. 근데 69년도에 69년도인가요? 61년도인가요? 그 일본에서는 자디지를 하는데 그때를 네. 보면 오키나와는 제외시킵니다. 처음에. 네. 왜냐하면 반환 이전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오키나와 반환 이전이어서 나름대로 또 그 자위대 훈령에 의해서 그나마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네. 여전히 우리는 소위 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사령관의 포고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일본군이 포격한 진주만 사태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이 만든 그 아디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어놓은 건데 지금 우리 지금 다시 중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 문제를 보면 사실은 이제 최초로 건 게 미국이 50년 12월에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 아디즈를 한 거고 현재까지도 이 아디즈를 선포하고 있는 국가는 대개 한 20여 개국 정도입니다. 되게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니까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스웨덴, 뭐 아이슬란드, 미얀마 등 이런 국가들이 해서 한 20여 개국 아디즈를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51년에 미국이 자디즈와 카디즈를 동시에 근 겁니다. 같은 51년 3월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아무런 우리의 주권적 권한 행사나 우리의 이 판단, 전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없이 그냥 거지였고 이후에 쭉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게 영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해상에서 직선으로 올라간 게 이제 영공인데 영공이죠. 그렇죠. 이 아디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공이 들어오기 전에 일정 구역을 안보상의 이유로 임의로 설정해 놓은 해당 특정 개별 국가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거고 거기에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면 같이 경고 비행을 하거나 경고를 하거나 또는 유도 비행을 하거나 뭐 하다가 이제 영공으로 들어왔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디즈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NLL 문제를 다루면서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NLL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극단적 애국주의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모든 것을 선방어적 개념으로 보면서 이것을 영토 개념, 반드시 사수해야 될 개념 이런 것으로 간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결국 정확하신 말씀이신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불과 2주 만이거든요. 네. 2주 만에 우리가 확대한다라고 소위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자기 달궈져서 우리 좀 만약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미완의 문제로 남겨놓았었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마치 안 하면 그 선점한 지역을 잃어버린 듯한 그 뉘앙스가 상당히 심해서. 근데 2주도 아니고 5일 걸렸어요. 그렇습니까? 23일 날 중국이 발표했잖아요. 즉각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늘 정부가 검토를 하는데 이건 빨리 하네요. 또 웃긴 거는 미국이 약간 부정적 반응을 보니까 또 쑥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쑥 들어가서 원래는 지난주에 발표한다 그랬어요. 확대하는 걸. 그러니까 갑자기 연기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보면은 바로 다음 날 중국이 발표한 바로 다음 날 B-52 전폭기. 사실 이 전폭기 한다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싣고 있는 하늘 날아다니는 항공모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투기인데요. 이걸 갖다 바로 두 대를 발진시켜갖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니냐 했더니만 바로 또 다음 날 미국 민간 항공사들한테는 거기 들어갈 때는 중국 정부한테 통보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또 한국하고 일본을 굉장히 당황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미국의 이중 플레이라 그럴까요? 일종의 좀 이중 억제 전략이라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풀이해야 제 생각에는 미국은 지금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52를 우리 두 대를 보냈다고 하나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한 거죠. 그리고 약간 섞인 믹스드 된 거이긴 한데 이 9.11 이후에 상당히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줘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전에 이게 보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건 늘 미국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좀 당황했던 것은 우리나 중국보다는 일본일 거예요. 같이 가기로 같이 가는 듯한 모습을 공고하게 보여줬다가 민항에 대해서는
마치 인정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군용에 대해서는 늘 하던 대로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아마 일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일본은 뭐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항기도 네. 통보할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미국이 바로 뒤통수를 친 셈이 되니까요. 우리 최 교수님은 황당할 때 어머 이런 표현 잘 쓰세요. 외모 어울리지 않게. 특히 이것은 황당하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감탄사로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디지라는 게 그 안보상의 이유로 공해상의 그 상공에다가 하늘에다가 이 일정한 선을 긋는 개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이어더 인근의 그 부분이 우리 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고 안보상이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카디지를 그냥 유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중국이 문제가 되고 보니까 이게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일본의 자디지에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급하게 이어더 상공을 우리가 카디지를 하겠다. 이거는 전혀 안보상의 근본적인 이유, 아디지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안보상의 필요상으로 이걸 긋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로 간다면 어쩌면은 우리도 일정하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저렇게 나오는 거에는. 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연필 천안함 이후에 계속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상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 서해상에 외국군함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 영화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청나라 왕조 시절에 이 외국 연합군이 이 서해를 통해서 북경을 침략해가지고 사실상 이 항복선언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청나라 황제로부터. 예. 그래서 이 서해상에 외국 군함이 들어가는 거는 중국의 뭐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우리 독도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속적인 이 서해상에 외국 군함이 들어오고 군사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뭔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일련의 조치가 보면 계속 거기서 해상훈련도 하고 자기 사격 설정도 하지, 사격 구역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중국은 이 서해상에 대한 이 안보 의지를 이번에 자기가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서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단 말이죠. 안 했죠. 네, 근데 서해가 핵심적인 지역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태 이후로 미 항공모함이나 이런 어떤 미국의 해상 전력이 서해까지 진출해서 군사훈련을 이제 벌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군산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산 공군기지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초계 범위에 중국까지 포함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전에 논란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중국이 꺼낼 수 있는 다음 카드가 이 서해에도 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이런 어떤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이 이어더 상공을 이제 카디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킬 경우에 중국 일종의 보복 조치로 서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이런 어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소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요. 네. 그래서 조급하게 한다면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 방공식별 구역은요, 대만 북부부터 상해까지 이렇게 쫙 U자형으로 중국을 꽉 조이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알다시피 미국이 그어준 것이어서 이제는 좀 우리도 숨통을 좀 정리하자, 정리하자는 그런 형국인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미국이 10월 3일 날 2+2 회담하면서 나왔던 선언이라는 것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미국은 지금 이쪽 지역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방관자적이었거든요. 동북아 지역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처음으로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쪽 지역에 가지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정책을 선회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의 관할은 조어도까지 포함한다. 그러니 센카쿠열도 좌우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국방비에 대한 투명성 확보하고 국제규범 지켜라. 안 그러면 여기는 우리 관할구역이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2달 만에 나온 리액션이 우리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 만다 우리는 설왕설래가 많았지만 그쪽은 처음으로 보냈던 리액션이 그래? 그러면 우리의 아디지는 이렇게 설정할 것이니. 어제 말씀하신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저는 거기에 외교장관 회담 리액션으로 봐요. 그거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좀 대응 조치로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대국처럼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즉 뭐냐면 일단은 갑자기 이렇게 강대강 진영 구도로 가다가 어느덧 중국하고 미국이 다시 친해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세력 균형처럼 막 하다가 둘이 세력이 조화로워지면 어떡하죠? 그러면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언했다고 칩시다. 확대해서. 그런데 미국도 반대하고 일본도 반대하고 중국도 반대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현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의 오디언스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여론에만 너무 충실히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이 냉정한 국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템포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 가가지고 한복 입고 중국말로 떠들어도 안 되는 문제군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문제군요. 극단적으로들 말씀하세요. 아니, 하도 한중 관계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등장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악화된 한중 관계가 좀 복원되는 이런 어떤 계기로 인식하면서 이걸 한중 관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이제 허니문 끝났다. 이런 어떤 진단들도 나오는데 두 분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2호들을 포함시킨 게 어떤 한중 관계의 어떤 좀 이런 불안한 이런 측면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건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건지 한번 두 분 좀 전문가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대 선생은 좀 거칠게 표현했다면 좀 세련되게 표현하면 저는 그걸 이제 우리 아시아 패러독스처럼 박근혜 패러독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못하는데 외교하고 대북 관계를 잘해서 지지율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그렇죠. 그걸로 다 벌어들였다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아마 저는 조만간 드러날 텐데요.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 바닥이 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최근에 카디즈 문제 때문에. 외교를 제일 못하고 있어요. 남북관계하고. 아무것도 성과가 없는 건데. 이게 그래서 제일 못하는 외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유지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박근혜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친 김종대 편장님과 우리 세련된 홍 의원의 차이를 다르잖아요. 저같이 얼굴 시커먼 사람하고 홍 의원님하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굉장히 G2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는 국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게 단순히 과거처럼 군사적 측면만 이게 아니라 경제 통상까지 같이 부딪혀서 미국이 소위 리밸런싱해서 아시아 쪽에 군사력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군사력.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강화하려는. 그게 이제 최근에 미일 간의 2+2 여기에 이제 한국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집단적 자위권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요? 그래서 리밸런싱 문제하고 또 통상과 관련돼서는 TTP 문제. 즉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 통상동맹이라고 할까요? 이걸 하나 만들겠다는 게 구상이라면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입장이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신형 대국 관계가 이제 외교 안보적 측면이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G2하고 미국은 이제 G2라는 표현을 즐겨 쓴 거고요. 이제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자세한 내용 우리 최 교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문제 제기만 할게요. 최 교수님도 역할이 있으셔야 되니까. 저는 문제 제기만 같이 할게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RCEP이라고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함중일 또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정도를 포함해서 소위 지역, 아세안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 동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가 FTA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오늘. 그러니까 메가 FTA라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게 이 양자 간 FTA가 아니라 다국 간 FTA인데 하나가 이제 TPPA, 미국 중심의. 또 하나는 대서양 동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간에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거대고 또 하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세아 국가들하고 하는 RCEP. 이 세 가지가 거대인데 우리가 지금 린치핀 얘기를 여기도 씁니다.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TPP와
그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의 린치핀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 해서 하는 다 벌어먹겠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최근에 그 TPP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유보적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그걸 가겠다는 걸로 미국이 한번 왔다가 압력 가면 바로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TPP 가입을 벌써 12월 3일부터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선언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러니까 즉 중국 주도의 그 도전하는 질서, 그다음에 미국의 기존 질서, 그 속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결정이 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묵은 문제도 TPP도 그러고 방공식별구역도 그러고. 네, 우리 통상 G2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그룹 오브 투 해가지고 이제 소위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강대국 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G2라는 언어를 중국 사람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영어로 발음이 G2이지만 이게 중국어로는 G2가 되는 건데 이게 질투라는 뜻이래요. 중국어로는. 그래서 그 말 자체를 상당히 뉘앙스가 이제 발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중국 입장에서 G2가 된다면 소위 그 마치 소련 시대, 그러니까 냉전 시대처럼 그 미소 관계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개발도상국가라고 지금 프레임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국내 정세가 중요한데 마치 우리가 그 글로벌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느냐, 아직도 개발도상국임에도 불구하고 즉 미국의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거부하죠. 단 신형대국 관계의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은 핵심 이익은 지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상이 현실화되는 부상이 결과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핵심 이익이라고 하는 저기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현실주의자들의 의견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 뭐냐면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중국만 기존의 부상 국가들과 달리 예외로 취급해야 되느냐. 즉 중국도 미국에 했었던 것처럼 영국에 했었던 것처럼 네덜란드가 했었던 것처럼 자기 소위 권역은 지키려고 할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 지금 미국이 너무 꽉 조여 있기 때문에 꽉 조여놨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자기 앞마당 정도는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TPP 문제는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했었던 것은 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FTA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했었고 그다음에 한EU 했었고 그리고 뭐 칠레를 맨 처음 시작을 했었지만은 이 TPP 그야말로 이 자유무역 정책은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인 동의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TPP라는 곳에 들어가 버리면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소위 그 농업 부분의 열세기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매우 정치적 파급력이 커서 더군다나 경제적인 것도 매우 힘들어서 우리가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유보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FTA 2단 협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FTA 구상이라고 한 것은 글로벌 FTA 허브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와 미국과 FTA를 가지고 있고 사실 중국과 미국은 FTA 죽어도 안 돼요. 일본도 지금 양자로 안 되니까 이 TPP라고 하는 다자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원래 구상은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FTA하고 유럽하고 FTA하고 미국하고 FTA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FTA 허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상당히 우리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자로 가겠다면 그리고 TPP 자체도 지금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주의가 분산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럼 TPP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온 겁니까? TPP 문제가 이게 재미있는 게 있는 게요. 이거 좀 이 중대한 사실관계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좀 이 속이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참가한다 그러죠. 참가와 가입은 다릅니다. 참가라는 거는 초기 멤버로 그 만들 때 그 같이 들어가는 거고 가입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가가 아니라 지금 가입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협상들은 짜여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관계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다 그 12개국 간의 결론이니까 지금 현재 12개국이 초기 멤버인데 이 12개국가 간의 이 결론이 나면 그 직후
오픈해서 그 가입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그 TPP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정부 입장이 작년 1년 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 금년 2월달 이명박 정부 그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와서 보고할 때 TPP에 유보적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그 미국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TPP에 가입할 새로운 유인이 없다. 그거는 일본에게 유리하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엔 도리어 RCEP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거꾸로. 그 시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정부가 묘하게 바뀝니다. 그게 특히 미국의 그 웬디 셔먼인가 누구죠? 국무부 차관. 아니, 국무부 차관 말고 그 USTR 그 부대표. 무역 대표부. 무역 대표부. 그 여성이죠. 예. 그분이 올 4월 달에 했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TPP 가입은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그랬어요. 네. 이미 다 됐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거꾸로 저는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미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또 한번 왔다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거의 그 결정된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고비고비하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이 짝짝하면서 지금 벌써 1년 전에 유보했던 것이 지금은 협상 개시를 선언했어요. WTO에서. 네. 무제한이 빨리 바뀌네요. 예. 하루아침에 그죠. 하긴 뭐 스텔스기 안 산다 그랬다가 그거 산다 그랬는데 불과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예, 그렇죠. 예. 예. 10조 원짜리 사업이 손바닥 뒤집도 이 정부는 잘 뒤잡아요. 예.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름 일관성은 있죠. 미국의 손을 항상 들어주니. 그러면은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확대한다든가 뭐 TPP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막 쏟아내는 이유가 혹시 한국이 중국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빨리 미국에 이런 뭔가 좀 우리 태도를 표명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 정도로 전략적 사고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 없는 겁니까? 그 정도라도.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근데 리액션이 생각지도 않게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요.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었고 한미동맹 60주년에서 뭐 가장 성공적인 세계에서 뭐 둘도 없는 동맹이라고 막 터뜨렸는데 그렇죠. 이틀 후에 10월 3일 날 그 반성하지 않는 일본. 지금 양국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손을 들어준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렇죠. 그쯤 되면 야 이게 우리 동맹이냐라는 야속한 마음도 들 텐데. 근데 가만히 있다가 또 카디지 터지니까 이게 또 우리도 왁 들끓다가 조 바이든 온다고 하니까 잠시. 그렇죠. 이렇게 되는 아마 이거는 험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만원빵 해도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언할 것이냐 확대해서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건데요. 제 생각에는 못 할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쉽지 않을 거다. 10,000원짜리 제가 내기. 만원빵입니까? 네. 저 지갑 챙겨서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바이든 부통령이 와서 설득하는 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본인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가교육을 하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 생각이고요.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국제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핵심 축을 이뤄야 될 한일 양국이 지금 계속 사이가 나쁘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새로운 리밸런싱,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대항하는 새로운 동맹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안 되는 거,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카디즈 문제까지 나오니까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일 겁니다. 그렇죠. 자디즈와 카디즈 다 손대지 마라. 그리고 중국의 도발은 중국의 도발대로 사실상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 항공기는 수용하고 군사적으로는 불인정한 형태의 이중 전략을 통해서 이 현상을 미국은 돌파하려고 그러고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이 새로 긋는다는 거는 일본하고 충돌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거는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리할 건 사실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도나 홍도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공임에도 불구하고 자디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어졌었을 때는
소위 영해의 기선으로, 그러니까 영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우리 영해였던 것이 지금 12해리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중첩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상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유엔 해양법이 발효되면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소위 그 예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호도 부분도 사실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 뭐 요번에 우리 이지삼도 가 있다고 하지만 그 링셀기라고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우리 영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갈 텐데 거기서 링셀기가 뜨면 자디지 공간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일본으로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실타래를 정리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너무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버린다? 이거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독도는 일본, 또 NLL은 북한, 이호도는 중국.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이걸 마치 이제 영토 문제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의 입지를 좁히게 하고 이것이 좀 부메랑으로 날라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그 많은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중국의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 일본과의 영토 분쟁을 한정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좀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건지 이 아시아 태평양을 지금까지 미국이 지배해온 이런 어떤 상황을 갖다 한번 변경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최 교수님 좀 간단하게 좀 중국의 야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사실 좀 불편하게 보통 이 통상적인 자극적인 것인데요. 저는 제 생각에 중국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라는 기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3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냉전을 시작하면서 설정했던 그 권역에 대해서 좀 자기네 나름대로 정리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것을 공세적이라고 하면 공세적인데 사실상 우리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자체를 보면 중국을 꽉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확대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전히 공역입니다. 공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중국이 영공을 확대했다. 고로 야심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아전인수적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한마디만 좀 추가한다면 중국은 사실은 G2라는 표현보다 C2라는 표현을 훨씬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C2라는 거는 그 신형대국 관계의 핵심인데 즉 코퍼레이션 앤드 그다음에 코디네이션, 즉 협력과 조정. 그러니까 신형 대국 관계라는 아까 추가된 설명이 없어서 제가 다시 드리겠는데 신형 대국 관계라는 것이 과거 미소 대립과 같이 강대국이 꼭 서로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해서 충돌하는 게 아니라 두 강대국 간에서도 이해를 조정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 차원에서 신형 대국 관계를 제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본 입장은 미국과 대립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고 조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기본 의도는. 다만 그러나 대국 굴기라는 표현은 또 다른 측면인데 이제 중국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계속 미국이 힘으로써 압박을 하거나 또는 이 군사동맹, 소위 그 미일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 형태로 해서 압박해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중국의 그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동북아적의 새로운 지형을 안보, 군사 이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협력과 이 새로운 외교적 측면의 이 역할이 모든 각국 한중일은 물론이고 미국도 좀 그 입장의 전환이 그다음에 이 좀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지금의 어떤 그 정세가 미래에 어쩌면은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충돌을 우리가 미리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보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역시 또 공존과 협력의 새 질서로 가는 한때의 어떤 성장통이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진화의 어떤 그 와중에 있는 불가피한 이런 어떤 진통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굉장히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딜레마이자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에서 이 동아시아 정세라는 조금 확대된 지평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바이든 부통령이 오면 연세대학교에서 강연한다는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거기 걸맞춰서 출장을 가겠다. 출장 가십니까? 근데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아마 의도되지는 않아서 출장을 갑니다. 조교는 들으시겠죠? 제가 학교 영재신문사 주관이기도 한데요. 기자들은 다 보냈고요. 그렇습니까? 난 또 뭐 한 역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내가 괜히 말하네. 오늘 발언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부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아무튼 그 방공식별구역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은 좀 밀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미일 동맹 여기서 좀 버티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부 때는 좀 그 한반도 또 북한으로 좀 시야를 좁혀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성택 실각설의 진실. 예,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내용. 아주 국정원에 야로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북한 얘기하는 김에 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진단하면서 이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의 전반이 어떻게 좀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